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직원들, 연관 업종들 내려가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이전을 하게 되면 집값에는 긍정적이다. 지방에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기는 어렵고요. 신도시도 그냥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행정기관이 있는 일종의 양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대전까지거든요. 세종, 대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대전까지는 긍정적이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그럼요, 잘 지냈죠. 요즘 네. 부동산 시장이 뭐 매번 또 새로운 이슈들이 또 터지고 있으니까 네. 저 나름대로는 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토호제가 이제 다시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강남 상구나 용산구는 매물도 없어지고 오히려 경매 쪽으로 인기가 이제 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매 시장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경매가 왜 틈새가 되냐면 토호제를 피할 수 있잖아요. 네. 경매 물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약간 불편함 진실이 있는데, 강남 3구, 용산구 이제 고가 주택들을 사게 되면 지금 토지거래가 구역 그렇죠. 걸리게 되죠. 토지 걸리면은 기존에 집 있는 사람들은 처분 조건부로 이번에 기준이 정해졌어요. 어떤 기준이죠?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2020년, 2021년에 지정이 되고 이번에 풀었다가 또 잠상대청 풀었다가 확대 지정이 됐는데 기준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구별로 기준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처분 조건부,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얼마 기간 내에 팔아야 되냐에 대해서 구별로 네.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뭐 1년이었나? 기준이 뭐 1년 내에 팔면 되고, 다른 구들은 6개월이 있고 용산은 4개월인가? 뭐 4개월 내에 팔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6개월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되고, 또 차이가 뭐냐면 임대를 주도 인정해주는 구가 있었고, 안 돼, 무조건 팔아야 돼라는 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팔게 되면 임대를 줘도 인정해준다. 네. 그러면 팔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말 믿고 하면 안 된다.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이제 와서 임대도 줘도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의 의미를 찾고 싶고, 또 반대로 해석하면 진작에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굉장히 좀 번거롭다. 내가 실제 입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4개월인가? 입주는 4개월이었나? 뭐 4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 안 되면은 소명 자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강남에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금 출처를 적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렇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사는데 대출을 받든 뭐 어떻게 빌리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걸 또 소명해야 돼. 근데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그게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도 피할 수 있고 자금 출처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강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드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경쟁자들이 늘어나니까 낙찰 가율도 올라가는데, 뭐 잠실주공 1, 2, 3차도 그렇고요. 실제 거래 가격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하고 실제 호가가 좀 다른데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높게 이제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따져보게 되면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좀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이제 입찰 들어갈 때 가격을 적잖아요. 네. 팁을 드리면, 아파트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현장에 보고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으면 10% 정도만 저렴한 수준 정도에서 내가 입찰 가격을 적으면, 물론 떨어지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욕심이 내서, 예를 들어서 뭐 30억 아파트인데 나는 20억에 낙찰 받고 싶다. 본인 희망사항이지. 네. 남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30억짜리면 실제로 기반 재반 비용들 제하더라도 10%면 얼마요?
30억에 10%면 27억이잖아요. 네. 그 정도만 낙찰 받아도 사실은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괜찮기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10% 정도만 낮게 입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피할 수 있는 게 이제 보류지. 우리가 보류지라고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합에서 약간 쟁여두는 일반 분양을 다 하지 않고 쟁여두는 물건을 이제 보류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보류지 물건을 이제 팔아서 조합원들 그 분담금 내는데 충당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보류지도 이제 토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류지도 인기가 올라가는데 인기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조합이 또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너무 올려가지고 좀 유찰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경매와 보류지는 토제 대상이 아니다 정도는 우리 또 시청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네.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그럼 서울 부동산 좀 거래량은 좀 어떤가요? 거래량은 3월까지 거래량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네. 우리 뭐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약간 체감적으로도 또 정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3월 거래량은 우리 작년 2024년 7월 거래량이 9,200건이 넘었는데 뭐 3월 거래량도 당연히 9,000건 넘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9,000건이 넘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일시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달려 있는데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가 상승장이라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뭐 9,000건에서 7,000건, 뭐 10,000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큰 폭으로 4월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3,000건대, 많아야 4,000건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5월 분위기도 안 봐도 뭐 짐작이 됩니다. 5월 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5월 또 우리 쉬는 날이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연휴도 많고. 연휴도 많고 여행 가야 되는데 언제 뭐 아파트 사고 여행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집값이 올라갈 분위기 같으면 여행을 미루고 사겠죠.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여름 밤의 꿈, 한 봄의 꿈처럼 2월, 3월 반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4월 거래량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미래의 거래량을 미리 당겨온 느낌? 네. 2월, 3월은 사실 여러 가지 현상이 맞물린 것 같아요. 막 불안 심리, 토제 갑자기 풀어주게 되니까 뜻하지 않은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서 시장이 끌어올랐고 한마디로 자동차로 따지면 정비가 끝나지도 않고 기름이 충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출발해버리는 네. 급하게 출발해버려 야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출발해버리게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목표지까지 장기 운행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급가 속에 연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속 주행하고 그래야죠. 신호 잘 지키고 뭐 이게 뭐 잘해야 되는데 너무 뭐 갑자기 뭐 시속 200km로 막 달리다 보니까 멈춰버리게 됐는데 결국에는 한 3월까지 거래량은 상반기 거래량을 3월이 다 당겨버렸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조기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 3일 전까지는 그냥 3,000건대 정도. 2024년 9월 이후 거래량이 계속 3,000건대였거든요. 네. 3,000건대가 계속 유지되다가 올해 2025년 2월, 3월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다시 3,000건대 유지가 되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서울 이야기입니다. 네. 서울이 이 정도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말해도 뭐 지방은 그냥 계속 하향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들도 이제 서울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 2월, 3월 등달아서 요즘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동조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풍선 효과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변 지역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수요들이 풍선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4월 상황 보게 되면 풍선 효과 안 생기거든요. 성동구, 마포, 강동, 동작 가보게 되면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한 지역, 그러니까 상급지 지역을 규제하게 되면 풍선 효과 옆 동네 규제하면 또 옆 동네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방까지 갔잖아요. 강남 규제하니까 강북 올라가고 뭐 또 수도권 핵심 지역들 규제하니까 외곽 지역들 오산 의정부 집값 올라가고 여기 규제하니까 인천 지방까지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갔는데 지금은 강남 3구 용산구 토호제로 묶었잖아요. 당연히 풍선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인근 지역인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집값은 거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죠. 네. 왜 거래가 안 되냐? 왜 이렇게 조용하죠? 라고 하니까 사장님 말 2월, 3월에 우리도 바빴다.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인데 옛날처럼 주택 수를 늘리는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3주택자가 4주택이 되진 않아요. 뭐 돈도 없고 집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한 채를 더 사기에는 절대적인 금액이 잠실 아파트가 엘스 리센츠가 뭐 30억 막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아무리 강남에 뭐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뭐 현금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아파트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트렌드는 무주택자들 또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이 이제 갈아타는 거죠. 팔고 갈아타는데 그럼 성동구 마포구에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네. 상급지가. 마포 성동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안쪽으로 가야 네. 되는데 서초구 강남구로 바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갭이 너무 크니까 이제 송파구로 네. 갑니다. 그러면 팔고 송파구로 가야 되는데 송파구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 집도 빨리 팔아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인데 자 상급지가 묶였어요. 토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옆 동네 분들이 내 집을 팔고 토지 지정된 곳으로 가야 될 이유가 지금 당장은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올스톱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동조화 현상이 생겼고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올라가던 상승장 같으면 연쇄 작용으로 팔고 넘어오고 팔고 넘어오는데 지금 그런 고리가 어떻게 보면 끊겨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다. 일부 지역들 의외로 과천은 과천이 요즘 강남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과천은 뭐 재건축 뭐 이주 수요들도 나오고 뭐 일부인데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자체가 입지도 워낙 좋고 준 강남권에다가 물량 자체가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경기도에서도 보면 분당, 판교, 과천 이렇게 서울 인접한 거의 준 강남권 지역들만 그나마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입주 물량이 많은 평택, 김포, 안성 이런 지역들은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뭐 요즘 양극화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경기도 내에서도 양극화고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고 서울 내에서도 뭐 한강 벨트 지역들 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강남 3구, 용산구, 동작, 강동, 마포, 성동은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그래도 뭐 가격대 높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는데 또 노도강으로 가게 되면 노도강은 요즘 또 약간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도강은 또 왜 그럴까? 가격도 저렴한데 라고 본다면 요즘 트렌드 자체가 또 이제 두 가지 트렌드가 또 있잖아요. 얼죽신, 신축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그렇죠. 얼죽제라고 하던데 이름 또 잘 또 붙이죠.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얼죽신하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네. 재건축 아파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 강남에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나올 곳이 없으니까 미리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노동강 같은 경우도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8단지인가? 8단지가 재건축을 했고 나머지 단지들도 재건축을 안전진단 받은 단지들도 있고 안 받은 단지들도 있는데 시동은 걸고 있는데 사실 속도를 좀 빨리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왜 지원이 필요하냐면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시공사들이 옛날처럼 저렴하게 안 해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상계주공 5단지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그 GS건설에서 그 추가 분담금 5억 원 이야기했다가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아니 5억 원이 뭐 누구 집 뭐 개 이름도 아니고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냥 할 걸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건축비가 더 올라서 이제 추가 분담금 5억 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계동 쪽에 아파트 가격이 강남처럼 뭐 수십억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면적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5억에서 한 8억 사이다.
라고 본다면 추가 분담금을 5억 이상 내라고 하면 집값만큼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소득 수준 자체가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처럼 월 수익이 높거나 현금 흐름이 좋거나 자산이 많은 분들 같으면 괜찮겠는데 우리 보통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그냥 생활하기도 좀 벅찬 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의 삶인데 5억을 내라고 하면 5억을 그러니까 집값만큼을 내라고 하면 강남으로 예를 들면 강남의 구축 아파트가 30억이라고 해요. 추가 분담금을 30억 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같은 5억이라도 30억의 아파트에 5억 내는 거하고 6, 7억 아파트에 5억 내는 건 개념이 틀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건설사가 강남은 5억 받고 상계동은 2억만 받을게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 상계동이 일하니까 인건비 니들 반만 받아. 야, 철근 반값만 해. 아니면 철근 반만 쓸까? 그럼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외곽 지역들이나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역들은 좀 어렵습니다. 사업 진행하기. 결국에는 일기 신도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가장 관건은 이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설회사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조합원들은 적게 내려고 하는데 이 간극을 메우려면은 결국에는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뽑아야 되고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중에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뽑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을 높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지역이 어디일까? 물량을 많이 뽑으려면 이제 용적률을 높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올려줄 수도 없는 게 지나치게 많이 올려주게 되면 결국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반시설. 학교도 더 지어야 되고 도로도 뭐 또 확충해야 되고 뭐 상가도 그렇고 또 수도, 전기,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게 우리가 왜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뭐 200%, 250% 맞추겠습니까? 그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주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쾌적하다라고 이제 답을 낸 거잖아요. 강남역 사거리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여기 강남역 사거리의 상업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어버리게 되면 숨막혀서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맞춰주는데 용적률, 사업성을 위해서 용적률을 250%짜리를 400%, 500% 올려버리게 되면 아마 성냥갑 아파트처럼 돼버릴걸요. 숨막혀서 못 삽니다. 근데 사업성은 또 안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물량을 많이 뽑을 수 없다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전용 8사 아파트를 20억 정도 일반 분양을 책정을 해도 사업성이 조합원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20억이 먹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분당밖에 없거든요. 네. 삼본, 중동, 일산에 20억 전용 8사 일반 분양 20억 하면 분양 받으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안 받겠죠. 안 받. 네. 봐, 우리 카프카님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분당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상계동도 같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자체, 뭐 서울 같으면 서울,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지사나 각 시장들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사실 좀 만만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재건축 사업이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면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안 나오고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안 나오면 또 물량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율 올라가면서 또 집값 올라가고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2026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이게 제일 관심 있게 봐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후에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금리 인하 기조가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반대로 인상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조기 대선 이후에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인데 이걸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다. 최근에 서울시하고 이제 민간 조사기관 부동산 알릴리스하고 이제 한판 붙었거든요. 네. 붙었다기보다는 서울시가
좀 뭐라 했지.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물량을 적게 뽑니? 서로 통계 방식이 좀 틀려요. 부동산 124 같은 경우, 부동산 R124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를 근거로 해서 이제 물량을 뽑습니다. 공급 물량을. 그러면 3년 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안심주택 같은 거, 또 후분양 단지들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아파트 주택을 다 끌어모아서 입주 물량을 만들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부동산 알리사한테 야, 니들이 맨날 2026년에 만세대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불안해하잖아. 좀 똑바로 안 할래? 모든 물량을 좀 다 잡아봐 라고 해서 부동산 124가 알았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통계를 볼 때는요, 부동산원 통계도 그렇고요, KB 통계도 그렇고 124 통계도 그렇고 서울시 국토부 이런 입주 물량이라든지 공급 물량, 미분양 통계를 볼 때는 추세 흐름, 추이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숫자 하나를 보고 서울시는 몇만 호인데 여기는 몇만 호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봐야 돼요. 디지털 숫자로 보지 말고 아날로그 곡선 흐름 있잖아요. 그걸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봐야 되는데, 2026년에 내년부터 이게 추세 흐름, 입주 물량의 추세 흐름이 줄어드는 건 서울시든 국토부든 민간 조사기관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10만 호에서 5만 호로 줄어드나 5만 호에서 3만 호로 줄어드나 3만 호에서 1만 호로 줄어드나 줄어드는 건 똑같거든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표본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2026년부터 제 생각에는 적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분양 물량 종쳤어요. 안 나왔어요. 원래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1분기는 더 안 나왔고요. 2분기, 3분기에 좀 나오긴 해도 그 예년 수준보다는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 물량은 3년 후에 입주 물량이잖아요. 지금 분양하게 되면 2025년, 지금 분양하게 되면 2028년 하반기나 2029년에 입주하거든요. 지금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내년이면 분양 물량 늘어날까요? 늘어날 게 뭐가 있어, 서울에? 그렇죠. 없죠. 없어요. 내년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2029년이 아니라 30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밖에는 없는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2018년, 2019년 그때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규제를 풀었던 정비 사업 효과들이 10년, 15년 걸리니까 그때 운 좋게 결과가 나왔는데, 집값은 입주 물량이 나왔음에도 서울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입주 물량이 나와도 서울 집값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입주 물량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쫓겨난다,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에 사실을 막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문제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야, 니들이 문제네라고 해서 규제한 부작용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줬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풀리지도 않은 것 같고요. 풀어줬다고 해도 효과는 10년 후에 나옵니다. 빨라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이 고비다. 2026년부터 2030년이 저는 보릿고개, 서울의 공급 물량 보릿고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답은 지금 현실적인 답은 3기 신도시. 가 2029년부터 아마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3기 신도시 물량 나오는 물량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029년 정도의 물량이 나오니까 적어도 2026년에서 2029년 사이는 3기 신도시 물량도 안 나오거든요. 고비 아닐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커버를 할지는 또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6월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이 바뀐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변화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길은 두 갈래잖아요. 국민의힘이 되느냐, 네. 민주당이 되느냐. 뭐 다른 당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뭐 10%예요. 국민의힘이 된다. 뭐 지금 저는 통계로 말씀드립니다. 항상 예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2022년이었나요? 윤석열 후보,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잖아요. 그때 제가 책을 썼거든요. 무슨 책을 쓰셨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공약집을 모아서 이런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책을 썼는데 네. 어느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책을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 지지율이 비슷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네. 윤석열, 이재명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사실 원고를 2개를 썼어요.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누가 될지를 쓰셨군요. 모르니까 2개를 써서 기본 2개를 만들어 둔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상황을 보고 유리한 사람 거를 한 번 더 다듬어서 이제 탁 내는 전략이었는데 마지막 일주일 통계를 딱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더 높더라고 통계가. 그래서 윤석열로 만들자. 일단 우리는 과학으로 가야 된다. 감정을 빼자라고 해서 만들어서 딱 보냈는데 출판사 담당자가 출판사 실장님이 이재명 후보를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아니야 이거는 통계가 일시적으로 약간 그렇게 나오지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재명으로 가야 돼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좋을 대로 해라고 해서 이재명 버전을 넘겼어요.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겨버렸잖아요. 출판사 실장님 일주일 밤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정을 빼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그 지지율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높게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누구 지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높게 나오니까 민주당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국민의힘이 되면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오는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해요. 뭐 재건축 초과이관수제 폐지하겠다. 네. 국회에서 폐지를 해줘야 말이지. 뭐 다주택자 규제 풀어주겠다. 국회에서 해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공시가격 뭐 현실화 폐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폐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되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정책들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고요. 또 야당인 민주당하고 또 뭐 관계가 갑자기 또 뭐 화기애애하게 막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견제하게 되고 국회에서 또 법안 처리 안 해주고 싸우고 하게 되면서 윤석열 시즌 2처럼 될 거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정책은 대출 규제 또는 시행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토지거래가고요. 풀어줬다 묶었다 대출 규제 이 정도로 아마 시장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특정 정당을 제가 뭐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되면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지금 상태 윤석열 정부와 비슷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게 좀 많잖아요. 일단 정권이 교체가 되잖아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기대 반 우려 반. 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뭐 기대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좀 낫지 않겠어?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행정국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뭔가 풀어줄 때는 빨리 풀어주고 뭔가 좀 액션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우려라고 한다면 이거 제대로 할까? 그리고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문재인 정부가 좀 자꾸 오버랩이 돼요.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똑같네?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실패. 민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문재인 정부가 직감을 못 잡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똑같아, 문재인 정부 비슷하다, 시즌2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고요. 반시장적인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섭잖아요. 첫 번째는 뭣도 모르고 우리가 뭐 한번 경험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은 실력이거든요.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뭐 다주택자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한다든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취득세, 중과세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준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되면 영원히 안 풀릴 것 같아.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하고 있잖아요. 2026년 5월 9일까지인가요? 유예하는데 유예가 아니라 이제 다시 양도세, 중과세가 될 것 같아. 국토 보유세 뭐 이런 거 도입을 해서 보유세 더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나온다. 특히 또 우려하는 게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2+2 4년 동안 전세 거의 못 올리잖아요. 네. 5% 이내로 올리는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작년에도 한번 추진하다가 이재명 그 당시 대표였죠. 아니다라고 이제 불을 끄긴 했는데 2년에서 10년 동안 전세금을 거의 못 올리게 만드는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딱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려와 다르게 그냥 실용으로 간다.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실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실용이 뭐냐면 규제를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집값이 폭등해요. 올해 2025년 뭐 2월 3월처럼 토지거래가구역 풀어줘서 올라갔으나 폭등한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규제를 좀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그러니까 폭등한다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해야 되고요. 폭락을 한다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상승률이 그냥 뭐 0.05, 0.03 아니면 마이너스 0.01 이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10년 전세 갱신하겠다. 양도세, 중과세 빨리 시행하겠다. 종합부동산세 올려버리겠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빨리 하겠다.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시가격은 67개 정도의 여러 가지 항목 세수 항목의 기준이 되는데 시세가 있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우리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시세가 10억이라고 한다면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70%, 69% 정도 되는데 비판의 목소리는 그거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왜 7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라는 일부 학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들을 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건 좀 문제야. 이렇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적게 거두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공시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10억짜리 공시가격이 7억인데 갑자기 9억까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죠.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을 조금씩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올릴게 라고 해서 2035년까지 원래 2030년이었는데 좀 더 늘려서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지금은 70%인데 90%까지 한마디로 집값 올라가는 거 상승률 플러스 알파를 조금씩 더 붙여서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인데 공교롭게도 2020년, 2021년에 집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현실화까지 붙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이게 세금이 우리 보유세도 마찬가지인데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시점이 기준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시세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발표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1월 1일 기준이라는 얘기는 작년 시세가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올해 집값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금 내는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해는 집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올해 집값이 떨어졌는데 나는 작년에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가 2배가 납니다. 네.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은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조세 저항이 폭발하거든요. 그게 2022년에 이제 폭발하게 되죠. 실제로 집값이 2021년에 많이 올랐는데 2022년, 2023년에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미국 주식도 그렇더라고. 미국 주식도 세금을 내잖아요. 미국 주식 팔면은 이제 세금 내는데 그게 작년에 2024년에 미국 주식이 11월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사고 팔고 해갔는데 올해는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주식 떨어졌는데 올해 세금 내야 돼. 그래서 김구라 씨가 올해 몇 천만 원 세금 내야 된다고 불평불만을 하시던데 물론 올랐는 건 올랐는 거지만 올해는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한 세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폐지는 못했어요. 폐지는 못하고 그냥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부는 100%까지 원래 80이었는데 매년 5%씩 85, 90, 95, 100% 올리려고 하다가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해서 60%로 내려버렸거든요. 지금도 60%인데 요거는 좀 올릴 가능성 80%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하고 세율 이런 거로 이제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을 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를 다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은 좀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강남 쪽에 강남 3구, 용산구의 아파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유세예요. 종합부동산세 한번 맞아봤잖아요. 네. 아무리 돈이 있어도 1년에 수천만 원 세금 내는 거 힘들거든요. 진짜 부자 있잖아요. 찐 부자. 네. 집에 금고에 뭐 현금 몇백억, 몇천억씩 넣어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내도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강남에 아파트 한 개,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현금을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봤는데 결혼식 축의금 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친구, 지인, 자녀 결혼하는데 축의금 낼 돈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식을 못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산은 부자인데요. 이게 대출 받아서 집 샀죠. 또 한 채는 전세 끼고 샀는데 그게 뭐 내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돈 다 끌어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없어요. 거기에 종부세 내야 되죠. 대출이자 내야 되죠. 뭐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도 사실 뭐 아주 일부 빼고는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을 한 3억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지점장이라고 해서 한 2억 3억 받으면 세금 내고 내면은요 월 수령액은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안 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세금 몇 천만 원 내버리면 한 달 받는 월급에 3개월 4개월치를 내버리면 생활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억대 연봉을 받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기 대선 이후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 이런 정책들을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규제하는 거는 명분이 있는데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게 되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올리고 중과세를 적용하고 계약갱신 청구를 10년 하고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상당한 민심 이반이 저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지율도 떨어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오늘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또 걱정되는 게 태양광하고 이게 풍력 발전을 또 뭐 이게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게 기업 경쟁력이거든요. 진짜 국가 경쟁력,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다. 그럼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양극화 문제잖아요. 양극화 문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토지거래가구역을 풀어서 강남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인 문제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똘똘한 한채 현상이잖아요. 양극화 문제란 말이에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왜 서울로 올라올까요?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대구, 부산, 광주에 계시는 자산가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민들은 뭐 돈이 없으니까 부산, 대구, 광주 뭐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거 팔고 서울에 올라올 돈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한두 개 가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 건물이 있다. 대구 수성구에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다. 광주에 뭐 상무지구에 건물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산가들은 고민이 많아요. 이게 늘리는 것도 고민이지만 자산이 줄어드는 거는 더 고민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인 자산 감소잖아요. 상대와 절대적인 게 다 맞물리는데 실제로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지방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 서울 집값은 올라가다 보니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 건물을 팔고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 사기도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분들이 팔고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는 사람도 유출이 되잖아요. 좋은 대학교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그럼 지방의 경쟁력은 뭐가 남겠습니까? 서울은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니까 서울의 인기 지역들 집값은 버텨주는데
그럼 서울 입장에서는 좋네?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잘 산다는 게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방도 좋은 데는 좋고 뭐 이게 편차는 있겠으나 일자리, 활력, 돈이 돌아야 되는데 요즘 지방에 가보면 대구에 한때 그 번화가가 동성로라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 있는 백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 백화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대구 분들은 아마 약속 잡으면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 백화점 앞에서 약속 잡는 게 이제 유행이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제 고향만 하더라도 가보면 요즘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다 공실이고요. 장사하는 곳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게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지방은 이렇게 소멸하고 있는데 서울만 계속 잘 살게 된다?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 지방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대학교 뭐 이런 경쟁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최근에 보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 짓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저 공장들이 우리나라 부산, 대구, 광주에 공장을 만들어주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미국으로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고 우리 정치권들이나 부분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겪었잖아요. 겪었고 지금 또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데 물론 이제 터널은 통과한 것 같고요. 그 어려운 터널은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일본 또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다시 돌이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는 표면적으로 일본이 80년대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 조정하게 되면서 뭐 금리를 내리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와서 일본이 30년 동안 물가도 안 오르고 한마디로 죽 섰다. 뭐 이렇게 되는데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일본이 그 1930년대 40년대 종신고용 이게 그 연공 서열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실 그게 전쟁 문화거든요.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과 기업이 밀착하게 되고 정부는 은행을 컨트롤하고 은행은 기업을 컨트롤하고 기업은 종업원들한테 종신고용, 연공 서열을 주면서 컨트롤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기에는 잘 맞았는데 일본이 이제 80년대, 90년대로 가게 되면서 시대 흐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겪는 과정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인데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이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의 관료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1991년도에 문제가 터졌는데 일시적인 문제야. 우리 IMF 외환위기처럼 괜찮아.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거야.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IMF 외환위기 때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뚝 떨어져서 올라갔어요. 2011년, 12년도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뭔가 위기감에 있으면 괜찮아.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돈 엄청 벌어. 이게 기회야. 위기가 기회야. 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거 기회야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속이 왜 불안하냐면 일본도 그랬거든요. 근데 91년도 일본 집값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괜찮아. 일본 정부도 괜찮아. 이러다가 다 올라가라고 했는데 97년도에 이제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이거 심각하네? 우리가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 어떡하지? 라고 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하면서 원인 분석이 일본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구나. 이 시스템을 구조조정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종신고용 없애고 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게 30년이 걸려서 지금 겨우 이제 통과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관료들을 만나봐도 이야기를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아 라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저성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강남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양극화 문제인데 이게 저성장의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지방이 잘 살게 될 때는요, 풍선 효과도 생기고요. 서울 집값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서 따라서 올라가는데, 물론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지방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는 있는데 과거보다는 저는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책이 뭐 그런 식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하고 또 그 전세갱신 10년 뭐 이런 거 하고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규제하는데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런 이념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면서 저는 민심도 굉장히 빠르게 이반될 거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3년, 4년 기다려줬거든요. 아니야, 집값 잡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라고 하다가 마지막 4년 차 정도 되니까 와, 이거 아니네 라고 해서 민심이 급격히 나빠졌는데요. 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유리합니다만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3년 4년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려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희망과 실용의 노선으로 가면서 답을 찾아주면은 믿고 기다려주는데 이념적으로 간다? 반시장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3년 4년이 아니라 1년 2년 만에 민심 이반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방송 좀 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2년보다는 좀 실용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일자리를 만드는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을 집중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약간 좀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서울에 좀 집을 사도 되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집을 사도 되냐? 네. 이제 집을 사도 되냐는 얘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뭐 다주택자들이나 내가 집이 있어요. 강남에 또는 서울에 있는데 추가로 사도 되냐라는 의미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노입니다. 굳이 지금 있는데 추가로 집을 사는 분들은요, 한마디로 집이 있는데 또는 좋은 집인 똘똘한 한 채가 있는데 추가로 더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왜 노라고 하냐면, 지금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이 신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걸 저평가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데 무슨 저평가입니까? 근데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에 그래도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지금 한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 집이 올라가는데 욕심부려서 한 채를 무리해서 더 산다.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몰려들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지, 이거를 상승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기 대선, 그때도 조기 대선, 탄핵과 조기 대선이 있었는데 잠시 조정을 받다가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상승장 구간 안에서 집값이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데, 제 두 번째 책이 2016년에 나왔었거든요.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네. 망했어요.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 2016년에 처음에는 잘 팔렸거든요. 잘 팔렸는데 한 2달 쭉 매출이 그 판매량이 올라갔는데 트럼프 당선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꺾여버리니까 책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기 대선 끝나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조기 대선 끝나고 책을 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내가지고, 조기 대선 끝나고 내는 책은 이제 또 다른 책이었는데 그 책도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는 상승장이었다. 그래서 조기 대선 끝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조기 대선 끝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 한 채 더 사야 돼 라고 하는데 시장이 다르다. 지금은 조정장입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가 상승장이었고요. 2022년부터 2025년 지금 또 조정의 구간, 등락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버블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강남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뉴스가 자꾸 강남 집값 그렇죠. 원베일리 70억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걸 상승장이라고 착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의 일부 지역들 얘기고요. 이거는 양극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한 일부 지역들의 상승이지, 그러면 도쿄 집값이 일부 고가 아파트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그 상위 프라임 PIRI라고 해서 프라이 인터내셔널 레지던스 인덱스, 그러니까
상위 5% 초고가 주택의 상승을 조사한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위 했어요. 자랑스럽게도. 네. 이런 거 1위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상위 5% 아파트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많이 올랐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서울이 1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울. 서울의 5%면 강남 3구, 용산구잖아요. 고가 아파트들, 네. 신축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이 1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5위가 도쿄입니다. 5위가. 2위, 3위, 4위는 뭐 두바이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빼고 1위 서울, 5위 도쿄가 우리 선진국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도쿄가 상위 5%는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쿄에서 재개발한 아자보 다이리스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들이 1,000억, 2,000억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이게 사실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 강남 3구, 용산구만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자산가들 똘똘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또 모르잖아요. 저성장으로 들어가서 집값이 꺾일지 이게 지속적으로 될지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조금 더 좀 관망? 모니터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실수요자들 갈아타기 수요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고민이거든요. 기다렸다. 어떤 분들은 이제 떨어질 때 사라. 떨어지면서 뭐 거래량이 늘어날 때 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일반인들이 집값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구간을 딱 찾아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 20몇 년 동안 제가 계속 관찰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려움,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럼 2022년에 왜 우리가 안 샀을까?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왜 못 사고 장위자의 레디언트를 왜 못 사고 한남 뉴타운을 왜 못 샀을까? 무서우니까.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요. 그럼 올라갈 때는 또 왜 못 샀을까? 그럼 1년 전에 사지. 2022년에 원밸리 막 공사할 때 지금 원밸리가 한강뷰가 나오는 물건 국평 전용 8사가 70억 네. 뷰 안 나오면 60억 막 부르잖아요. 미쳤다 막 그냥 막 불러요. 막 부르는데 2022년에 원밸리가 뭐 20몇 억 30억 정도 할 때 원밸리 사신 분이 있거든요. 지방에 계시는 네.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 우리 아들 아파트 하나 사줬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뭘 샀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막 공사하는 아파트 있잖아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원밸리잖아요. 네. 그래서 원밸리요? 그래서 그거 서울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라며? 그거 하나 사줬어 라고 하더라고. 근데 드는 생각이 그때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집값이 막 떨어질 때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이게 지방에 있어가지고 감이 늘어가지고 이 분위기에서 집을 사네? 물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 30억에 샀을 거거든요. 네. 잘 사셨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말이 내가 바보지. 그러니까 자 그분이 그럼 알고 샀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필요하니까 네. 자금이 되니까 그냥 산 거예요. 서울에서 좋은 집이라고 하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뭐 돈 있는데 하나 사서 우리 아들 잘 살다 보면 올라가겠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 게 이제 문제라면 문제인데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결국에는 계산 타이밍 못 잡더라. 그러면 올해도 2월, 3월 토지거래가구역 풀어서 올라서 다시 묶고 이거를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딱 풀었을 때 딱 사고 뭐 팔고 이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작년에라도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샀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라면 영끌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리한 대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2억이 있는데 신용대출 받고 전세대출 받고 혼인신고 안 하고 전세대출 받아서 10억 12억짜리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전세 끼고 사든지 내가 신혼부부여서 뭐 어떤 정책자금을 좀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다든지 내가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내 집 마련해도 좋다. 적어도 서울이나 신도시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또는 서울 아니라면 저는 걱정 없고요. 지금 신도시 좋은 물량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느 하남 지역? 교산 신도시 이번은 5월에 네. 하남 교산 신도시가 이제 그 본청량 물량 나오거든요. A2 블럭 이름도 좋습니다. 푸르지오 더 퍼스트인가? 위치도 좋고요. 근데 이제 논란이 추정 분양가보다는 18%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18%. 그러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요. 2022년에 추정 분양가보다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냐 저렴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5% 40% 정도 저렴합니다. 주변보다요? 네. 그럼 괜찮은 주변 신축보다.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네. 우리는 투자의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한마디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죠. 뭐 전매 제한 3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막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용 59가 5억 7천 정도에 지금 확정 분양가 나왔거든요. 5억 7천에 서울에 어디에 신축 아파트 어디 사실 건데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범위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상황을 보고 팔고 뭐 다시 서울로 가든지 계속 준비만 해. 돈 모으면서 준비하면은요, 절대 아파트 가격 상승률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 쳐다보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만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돈 많이 있으면 강남 3구, 용산구 들어가시고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 하남 교산 얼마나 좋습니까? 고양 창릉도 올해 2월인가 본청약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남양주 왕숙도 나오고 부천 대장도 나오고 인천 계양도 나오고 하남 교산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계속 청약하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정부에서 신혼부부들 또 신생아 분들한테 또 혜택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우리 신혼부부들은요. 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강남 3구, 용산구 자신 있게 사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거주자 우선으로 30% 물량 우선 배정해 주거든요. 하남시 거주자들은 하남 교산, 남양주 거주하시는 분들은 왕숙, 고양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창릉, 부천시는 대장, 인천은 계양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게 위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꼭 안 되는 이유를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데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천 금단 신도시 임장 다녀왔는데 네. 금단 신도시도 분양가가 뭐 5억대였거든요. 5억 초반이었나? 5억인데 지금 그 5억 하던 아파트가 8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럼 몇 년 만에 3억 벌면 됐지. 뭘 바라냐고. 그러니까 강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꾸 이게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래, 꿈은 크게 가지되 당장의 액션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나무만 보자.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들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일본 또 살아남은 곳들이 양질 일자리가 있거나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나무만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의 좀 관심 있게 보면 좋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지금은 올해는 3기 신도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3기 신도시 많이 노려보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마포나 성동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회를 노려보면서 송파구든.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요. 앞으로도 아마 양극화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서울의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구, 강동, 동작, 마포, 성동까지는 하나의 벨트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살아남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 좀 있으신 분들,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절대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절대 팔면 안 되고요. 판다면 반드시 상급지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팔고 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미칩니다. 그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요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남편이 차 사달라 그러고 애가 유학 간다 그러고 뭐 돈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양도세 내고 세금 내고 나면 실제로 내가 팔았는 똑같은 집을 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답이 없으면 팔지 마십시오. 좋은 핵심 지역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고 판다면 바로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언급된 이후에 세종 부동산이 좀 들썩거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세종. 네.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 세종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하셨죠. 그 방송을 보고 세종 사신 분이 있나? 사신 분은 우리한테 커피 한 잔 쏘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세종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대선 되고 또 국회 이전 호재가 있으면 집값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세종시는 투자 수요들이 많잖아요. 외지인 투자 비중이 높거든요. 전세 가율이 한 45% 정도. 서울이 전세 가율이 54%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외지인들이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투자했는데 내가 세종 가서
실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전세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낮습니다.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뭐에 민감할까요? 개발 호재, 미래 가치, 어떤 변화에 네.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종의 최대 호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20년, 2021년에 세종시 집값이 왜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세종은 행정도시잖아요. 행정도시의 활용 점정 찍은 게 아직 못 찍었잖아요. 찍어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행정기관은 갔는데 국회가 안 갔고요. 대통령의 집무실 안 갔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 미완성 작품이에요. 세종은. 그럼 이 두 가지인데 국회 이전 2020년에 그 당시 여당이었죠.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이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한 1년 정도 세종시 집값이 그때 2020년 40 몇 % 올랐나? 전국 1위 그것도 압도적인 1위를 했죠. 2021년까지 압도적인 1위 하다가 정권 바뀌면서 압도적인 꼴찌 3년을 지금 꼴등 하락 1위 하락 1위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극단이죠. 한마디로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꼴등했거든요. 네. 세종시가. 자, 그 정도로 편차가 굉장히 큰데 이제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왜? 조기 대선인데 민주당이 좀 유력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도 벌써 얘기 나오고 있어요. 국회 이전.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벌써 호가 올라가고 일부는 거래가 되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반응 자체가 호가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집주인들은 일단 기대감이 왔어. 드디어 때가 왔어라고 해서 호가를 올리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거 어떡하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막 계산기 두들깁니다. 그래서 전화통은 지금 불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막 알아보고 막 하는데 액션을 취하기에는 이게 처음은 2020년은 모르잖아요. 네. 뭣도 모르고 이제 막 들어갔는데 지금은 지금 들어가도 돼. 우리가 저성장에 똘똘한 한 채인데 세종이 똘똘한 한 채 맞아? 세종이 똘똘한 한 채는 아닌 것 같은데 트렌드에 역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올라가면은 좋아지나? 라고 해서 긴가민가하면서 막 알아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기대감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권이 국회 이전을 하느냐? 하면은 언제 하느냐.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느냐. 대통령 집무실도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또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을 던져버리니까 더 난리가 났죠. 이거 뭐지? 대통령까지 오게 되면 명실상부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된다. 한마디로 세종이 서울이 된다라고 이제 2020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세종이 서울이 되면 서울 집값이 예를 들어서 한 30억 하는데 그럼 세종시 집값이 지금 몇 억이면 저렴한 거 아니야? 세종시가 10년 후에 우리도 몇십억 가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국회가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서울처럼 될까요? 그러게요. 될까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럼 서울이 역설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고 국회가 이전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게 간다고 해서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실질 효과와 심리 효과가 있는데 실질 효과를 보게 되면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직원들, 연관 업종들 네. 내려가게 되면 집은 구해야 되니까 집을 사든 전세를 구하든 어떻게든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 긍정적이다. 집값에는 긍정적이다. 근데 그 정도 긍정적인 이유만으로 서울처럼 집값이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집을 살까요? 서울에 집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사기 힘들죠. 바로 사기는. 2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2주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종시 집을 사야 될까? 일단 전세로 가든지. 그럼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갈아탈까? 그거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거다. 그냥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일부는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 또 어떤 효과가 생길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은 큰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청와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청와대 주변이 그 개발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 뭐 효자동하고 이쪽에. 왜? 그 경호 문제가 걸리니까 고도 제한 걸려서 뭐 올리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집무실 옮기는데 원래 그게 이제 상업지구 뭐 번화가였기 때문에 용산 국방부 자리에 들어오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호 문제, 고도 제한에 뭐 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값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호처 직원들이 내려간다고 해서 세종시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사를 짓거나 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심리적인 효과, 아 수도가 되는구나 라인 문제인데 이거는 또 논란이 있어요. 관습법 수도 이전에 대해서 옛날 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또다시 아마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여론 자체가 국회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 분들, 수도권 분들도 크게 불만 없을 겁니다. 시끄러워 죽겠는데 저도 솔직히 여의도 갈 때마다 시끄러워 죽겠더라고. 막 깽가리 치고 이래가지고 네. 제발 국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감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다? 수도가 이전한다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일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분들이. 그러면 눈치 빠는 정치인들이 서울 수도권 표심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심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못할 것 같고요. 대통령 집무실 가도 괜찮아. 긍정의 여론이 더 많다면 옮길 수도 있는데 빨리 옮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그냥 국방부 건물 자체가 원래 보안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게 비슷하게 쉽게 옮길 수가 있었는데 세종으로 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경호동 짓고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추진하더라도 이번 21대 대통령이 집무실까지 이전하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개 하더라도 두 개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도 여의도 자리 안 비워줄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두고 세종시에 하나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 차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두 집 살림 하더라도 두 집 살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잤다가 저기서 잤다가 뭐 하는 짓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값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리고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한 2주 전에 지방에 방송 토론 갔었는데 그게 참여한 그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언론이라든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든 대통령실이든 이게 가능성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럼 만약에 이게 조금 장기화 될 거라고 또 언론에 나오게 되면 또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저평가는 됐잖아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세종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투자하셔도 돼요. 왜? 개발 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개통되기 전에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든 국회 이전이든 이게 호재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전하고 나면 별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하셔도 돼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최근에 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많이 오른 호가를 무리하게 급한 마음에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 이러다가 다시 또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세종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규모의 경제. 지방에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기는 어렵고요. 신도시도 그냥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행정기관이 있는 일자리가 있는 그렇죠. 일종의 양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국회 이전 또 대통령 이전에 대한 개발 재료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해볼 만은 합니다. 근데 집값이 저평가되고 투자할 때가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더 오버슈팅이 돼서 집값이 단기간 굉장히 과열이 됐다. 저는 과열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악성 네네. 미분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네. 좀 내용과 또 영향이 어떻게 좀 미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더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1억 원이었는데 이제 공시가격 2억 원으로 좀 올려주긴 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규제를 풀어준 분들, 국토부 관료들, 당신들 같으면 2억 원이라고 해서 공시가격 2억 원에 서울집이 있는데 하나 더 사겠습니까? 쥐도 안 살 거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선심서주듯이 했는데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는 좋죠. 주택수도 빼주게 되고 취득세, 중과세도 빼준다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방향성은 맞는데 저는 더 풀어줘야 된다. 지방은 모든 집에 대해서 적어도 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도 빼주고 중과세도 당연히 빼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혜택을 더 줘야 된다. 네. 적어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 면제. 1년 동안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에 취득세 면제. DSR 면제 정도의 카드는 줘야 되고 기존 주택을 사더라도 불이익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적어도. 그러니까 중과세 같은 거 다 없어야 되고 주택 수도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지방에 주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줘도 저 같으면 내가 왜 사야 되지? 2억 원. 2억 원이 아니라 10억이라고 하더라도 대구나 부산이라고 광주라고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하체 있어요. 굳이 부산, 대구, 광주에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한 채를 더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혜택을 더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당연하고 오히려 지금 분위기 같으면 지방에 주택을 사게 되면 오히려 5년간 양도세 면제나 양도세 한 50% 면제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미분양은 양도세 완전 면제 5년 동안. 그냥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한 50% 면제 정도는 줘야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뭘 살리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마음이 해볼까? 라는 계산기를 두들기고 싶은 마음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억 원 이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수 빼주겠다, 중과세 빼주겠다. 저는 계산기도 안 두들겨 볼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사야 될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우리는 올라가는 부동산을 사고 싶지. 오르지도 않을 걸 뭐하러 삽니까? 내가 돈을 2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나는 5천만 원 또 투자 안 하고 싶다니까요. 안 올라가는데 차라리 골드를 사든 미국 채권을 사든 달러를 사든 코인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할 게 요즘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인구도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자본 유출에 사람 유출까지 되는 지방에 내가 왜 삽니까?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체벌 세대잖아요. 저는 맞고 자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때렸지? 아니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때려요. 못 풀면 내가 손해인데 선생님이 자꾸 때려.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때리고 갑자기 때리고 뭐 이유 없이 막 때리는데 맞을 때 보면 5대 맞으나 10대 맞으나 20대 맞으나 아프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죠. 야, 내가 10대 때리려고 했는데 너 5대만 때릴 테니까 나한테 감사해. 감사해야 돼요? 그러게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잖아요. 야, 중과세 내가 때리는데 내가 안 때릴 테니까 감사하게 해. 중과세는 안 되더라도 양도세는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는 내야 되잖아요.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사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세 안 내네? 재산세 내야 되는데 5년 동안 재산세도 안 내도 되네? 양도세 혹시라도 남으면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 내야 되는데 양도세도 안 내거나 감면해 주네? 라고 하면 계산기는 두들겨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10대 맞을 거 5대 맞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야 오늘은 내가 호빵 사줄게. 그래? 제가 왜 저러지? 뭔 좋은 일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한 활성화 빨리,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것도 빨리요. 네.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시간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풀어줄 것 같으면 빨리 정광석과처럼 속전속결로. 아프면은요
초창기에는 그냥 약 하나 먹고도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계속 파스만 붙여주게 되면 나중에 수술해야 됩니다. 네. 수술 가기 전에 그냥 약 먹고 끝낼 때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종 외에 좀 대표님이 보시는 그래도 지방에서 좀 유망한 지역 있으실까요? 일단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저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포인트가 일자리잖아요. 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인프라가 있는 곳들 뭐 옛날보다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곳들 부산 사례를 들게 되면 부산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고향인 부산인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친구들 중에 부산에 남아 있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 공무원들밖에 없다고. 그럼 다 어디로 갔느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오거나 울산으로 가거나 포항으로 가거나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일자리가 있는 곳 울산. 울산은 그것도 광역 도시 중에 현대라는 일자리. 물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 곳들 지방의 광역시 중에는 울산을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부산, 대구, 광주가 이게 지금 갈림길인데 그래도 인구가 있잖아요. 광주가 140만, 150만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부산 같은 경우는 320만. 요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래도 인구가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놓치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긴 나름인데 지금 포기할 단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본다면 또 부산에서 살아남을 곳들 교통이라든지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에는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부나 지자체가 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도로 하나 닦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게 사실 지방에서도 좀 더 넓게 본다면 저는 대전에는 일자리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대전까지거든요. 세종 대전. 네. 그래서 세종 아까 우리가 세종은 좋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대전까지는 광역시 중에는 대전은 좀 저는 올해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대전까지는 긍정적이다. 교통망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충분히 좀 팽창을 한다면 대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눈여겨본다면 저는 천안, 평택은 경기도인데 약간 수도권 같지 않은 수도권 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미분양도 많은데 평택과 천안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이들 지역들이 생각보다 일자리가 괜찮아요. 삼성전자 반도체도 있고 천안에도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아파트 공급이 좀 많은 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지자체에서 공급 물량만 좀 속도 조절해 준다면 이제 좀 그만 좀 지어요. 아파트 왜 그렇게 많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만 줄여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도시개발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도시개발 좀 이제 지자체들도 도시개발 그만하시고 아파트 그만 짓고 양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교통망 평택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이제 쭉 평택 천안 똑같아요. 쭉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오면 지하철 1호선하고 SRT거든요. 그러면 도시는 이렇게 넓게 둥글게 생겼는데 교통망은 직선으로 내려와요. 교통이 불편해요. 네. 그래서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 열차처럼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순환 노선을 천안하고 평택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 2호선 정도 하나 만들어주면 부동산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삶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걸 해주고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뒤따 도시개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아파트만 짓지 말고 일자리와 교통, 주거 인프라는 반드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안이나 평택 정도, 평택은 수도권입니다만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지역들도 입주 물량만 줄어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이제 미국에서 민박하는 회사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에어비앤비도 처음부터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회사 회장이 한 말이
미국에서 이제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잖아요. 네. 빵빵.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민박, 숙박을 한다?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친 거잖아. 네. 그래서 그 투자회사 회장이 한 말이 수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에어비앤비가 아이디어는 가장 쓰레기 같았다고 합니다. 제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죠. 그런데 왜 투자했냐? 쓰레기 같은데. 뭘 보고 투자했냐면 사람을 보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에 이제 그 공동 창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 당시로는 흥거리 했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 콤프레이크 같은. 네. 시리얼을 큰 거 벌크를 사가지고 소분해가지고 작은 포장을 만들어서 팔더라는 거예요. 이 투자회사 회장이 하는 말이 이 창업자들, 동업자들이 저런 열정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잖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운구기일이라는 말도 하는데 운인데 운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운이잖아요. 부동산도 사실 운이에요. 그러면 운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버텨야지. 버티는데 가만히 있으면 버텨지나요?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때를 버텨야 되는데 에어비앤비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걔들은 콤프레이크 그 시리얼을 팔면서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 결정을 내렸다. 저 친구들은 저렇게 버티면 언젠가는 운이 온다. 거기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처절한 버티기, 버티려면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라든지 연끌을 하게 되면 절대 어떤 예상치 못하는 변화, 위험이 오게 되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반드시 나의 운이 한 번, 10년에 한두 번 오는 운을 기다릴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버티기 전략,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철저한 준비, 성정길 유튜브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